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번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아마 어제 약줄만 있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한겨레 신문의 이제 노용석 기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월간미술의 우리 임 선생하고, 그래서 그 공동으로 주최해서 미나라는 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어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여기 2층에서 했는데요. 그 토론의 이제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미나라는 말은 그대로 쓰자 하는 게 이제 상당수의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나라는 용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전통시대의 미나하고 현대의 미나는 다른 개념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상국 박사가 제시한 겁니다만은 19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미나하고 지금 여기 상당수의 미나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미나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대에는 미나하고 궁중회화가 이제 당연히 이제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현대에 여러 이제 우리 현대 미나 작가들이 미나라는 이름 말에 어제 이제 이성미 교수님이 발표하신 여러 가지 일월로봉도나 아니면 모란도 병이라든가 또는 해학반도도 이런 궁중회화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거는 또 현대의 미나 작가들이 결국은 또 현대의 또 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선호하는 주제이고, 또 그거는 또 무슨 궁궐에 거는 그림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작품이 궁궐에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것대로 그냥 인정을 하자. 그것도 이제 미나다. 다시 말하면 미나의 개념은 이게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진화하고 변해가야지 일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조덕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확고한 이런 법률적인 그런 건 아니고, 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했던 결론이고, 아마 이 내용은 한겨레 신문하고 월간 미술에 아마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어제 토론에 응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한겨레 신문의 노용석 기자가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보다 이난영의 목포인 눈물이 가슴을 친다. 근데 이것도 전에 들은 얘기라 어떤 사람은 가슴을 두드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때린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미나라는 거는 바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미나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사실 어제 토론회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희준 교수님이 이제 전승화로 하자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전승화로 하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명제, 그러니까 미나는 한국적인 그림이다는 명제는 누구나 이제 한결같이 하는 얘기고, 거의 이제 추후에 하여튼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나냐, 무엇이 한국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되물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더듬거리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대답이 이제 궁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덜어는 이제 이게 한국적인 것이 오방색이다, 또는 해학적이다, 어제 웃음 얘기했습니다. 해학적이다, 기상천외하다, 등등의 어떤 단편적인 특색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그러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개연성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확실한 뭐가 한국적이냐를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직까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첫 번째 한국적이다, 미나가 한국적이다라는 거를 지적한 분은 바로 뭐냐면 야나기 문해유시 조선미나라는 기절을 보면 제가 파랗게 표시한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조선 민화는 모두 조선풍으로 소화되어 있으며 결코 중국의 모방이 아닌 점에 크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민화는 분명하고 독자적인 세계를 갖고 있으므로 결코 다른 나라의 화풍에 종속된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우리 이제 뭐 한국의 민화 연구자인 뭐 조자영 선생님, 김호영 선생님, 뭐 또는 김철 선생님 등이 한결같이 하여튼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이 민화가 한국적이라는 이런 명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개연성을 넘어서 좀 확실한 이런 차원에서 확실한 차원으로 끌어올려면 그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형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여튼 어떤 뭐 선이든 면이든 색채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적이다라는 걸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양식사적인 접근이 좀 유용한 방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민화의 한국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 양식사를 통해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한번 입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사적인 측면에서 민화의 특색은 무엇인가?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색채의 이제 채색의 이제 부흥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공벽화도 채색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용총의 이제 수렵도 장면이고,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림은 뭐든지 채색화하고 우리가 채색화가 우리가 회화의 어떤 시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려 때는 이제 그걸 이어서 고려는 이제 일반화 그림이 이제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고려불화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이제 아주 화려하고 하여튼 그 자랑할 만한 이런 채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의 그 유교의 이념에 맞는 그 수묵화가 이때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수묵화는 이제 결국 이제 문인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 수묵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채색화는 이제 그 변방으로 이제 밀려나는 이제 이런 형국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궁중장식화나 이제 불화 같은 데서는 이제 채색화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런 일반화에서 기적처럼 이제 19세기에 와가지고 민화의 이제 채색화가 이렇게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문자도 그 치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치자를 가지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유교적인 이념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그 내용이고 딱딱한 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린 우리가 이 그 그림이나 이런 색채나 이런 디테일을 보면 굉장히 그 화려하고 또 그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아주 장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아주 딱딱한 문자도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물합니다만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그 채색화로 재해석한 어떤 그 민화의 어떤 그 반전을 우리가 이 문자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19세기에서의 어떤 채색화의 부흥이 아닌가. 물론 이제 민화 속에는 수묵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조를 이루는 거는 이런 채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채색화의 부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책거리, 궁중 책거리하고 민화 책거리를 비교함으로써 한번 또 그 채색화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아마 이제 보시는 작품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실은 여기 피에르 깜봉 선생님도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이 작품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궁중에 그 고궁박물관에 있는 궁중 책거리인데요. 그 밑에 있는 그 장서가 그림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이지만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그 사실적인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아주 앱스트랙트한 그 추상적인 그림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강한 그것도 굉장히 한국적인 이런 추상의 느낌이 강한 이런 그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궁중의 책거리는 그 리얼리즘,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주의에 근거해서 그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선반, 그 실형도 이게 이제 갈색이면 갈색 톤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책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우리나라 전통 책 그 색깔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보다는 변형보다는 어떤 사실주의에 충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민화 책가들입니다. 민화 책가들 보면은
우선 한눈에 굉장히 아주 컬러풀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또 그 안에 병풍이 들어있고, 또 조그만 물건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청나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미니어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요 안에 채색도 화려하고, 또 그 안에 그 조형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엮어내는. 실제로 이런 실험 안에 이런 그 병풍이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하여튼 이렇게 아주 새롭게 이렇게 공간을 구획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미나채거리를 보면은 사실 이러한 뭡니까 그 서갑이라든가 또는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아주 다채롭고 컬러풀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는 왼쪽에 본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각장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은 이런 색인데,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사실과 떠나서 아주 울긋불긋하게 빨강, 노랑, 파랑으로 해서 이렇게 다채롭게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선 한 500년 중에서 한 400년 가까이 우리가 억눌러 왔던 어떤 색채에 대한 본능,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폭발한 게 아니냐, 부활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채거리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의 그 색상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다채롭게 그린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미나가 이 색채에서 상당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공중 채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색채에서 한국적인 게 뭐가 있느냐? 어떤 점이 한국적이냐? 지금 이제 제목이 이제 그 자연의 그 빛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까운 포항의 그 내성산에서 바로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했었던 안병찬 교수께서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록이라는 안료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그 석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은 파란 돌을 부셔서 파란색을 만드는 거고, 빨간색은 빨간 돌을 부셔서 빨간색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안료는 그 지역의 자연에서 채취하는 거고, 결국은 그거는 우리 자연의 빛깔, 우리 한국의 빛깔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이제 미나에 쓰는 그 채색은, 거기도 여기 아마 몇 분은 저하고 이제 같이 답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미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 지역의 빨간 돌을 부셔서 빨간색을 채취하거든요. 근데 그 빨간 돌은 우리의 빨간 돌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 빨간 돌은 그 베트남의 자연의 빛깔. 근데 또 중국의 빨간 채색은 또 중국의 자연의 빛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채색 속에는 그 지역의 자연의 빛깔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선 색채 자체가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색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안료를 쓰는 게 아니라 일본 안료를 쓰고 중국 안료를 쓰기 때문에, 그건 물론 표준화가 됐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일본의 자연의 빛깔 또는 중국의 자연의 빛깔을 쓰는 거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안료를 개발하는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색채 속에서 어떤 점이 한국적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 오방색의 존중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오방색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중앙에서 이 방위를 지키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쪽은 동방신기가 아니라 동방풍신, 서쪽은 서방풍신, 북방 남방풍신 또는 중방풍신인데, 거기에 또 지킴이가 있는데, 동방의 지킴이는 청령, 그 다음에 서방은 백호, 북방은 현무, 황룡, 주작에. 거기서 색깔이 나온 게 청색, 검은색, 황색, 주색, 백색입니다. 근데 이런 오방색을 물론 이제 중국이 시작이 돼서 중국, 일본 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조선시대까지 지키고 활용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이게 예를 들면 이 미나를 보세요. 이 미나를 보면은 아까 봤던 그 오방색이 여기 다 베풀어져 있고, 또는 심지어는 이게 제주도 미나 속에서도 이런 충자라는 문자도 또는 이런 사단 그림에서도 굉장히 컬러풀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다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오방색을 베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중국은 이미 명청대 색깔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일본은
일본 그림 보시면 굉장히 어떤 그 파스텔 톤의 그림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방색을 끝까지 이렇게 지켰느냐. 우선 이제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공자의 말씀을 아주 금가옥조로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 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자주색이 주색을 뺏는 것을 미워한다. 또 군자가 검푸른 색과 보라색으로 옷깃을 두르지 않고 홍색과 자주색으로 일상복을 만들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색, 그러니까 아까 오방색은 우리가 정색이라 그러거든요. 오방색 말고 그걸 섞은 걸 간색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주색은 간색이고 붉은색은 정색입니다. 또 검푸른색, 보라색, 홍색, 자주색은 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정색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올바른,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른 색이고, 간색은 올바르지 못한 색이라고 우리가 공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듯이 우리는 또 요거를 아주 그야말로 이제 그냥 바이블처럼 여겨서 또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통을 그냥 어떤 그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그 보수적인 그런 성향과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어떤 그 공자의 말씀을 지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오방색을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지개의 꿈, 우리가 이제 그 오방색을 갖고도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롭게 만드는데, 그걸 제가 이제 무지개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파리 김해박물관에, 여기 파리 김해박물관입니다. 여기 깜방 선생님이 계시는 이제 김해박물관 하니까 어제 어느 분이 혹시 저기 부산에 있는 김해박물관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기 뭡니까? 에펠탑에서 조금 언덕 쪽으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김해뮤제라고 있습니다. 에밀 김해라는 사람이 세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화가 있고 국화 위에 나비, 벌, 그리고 또 왼쪽 그 밑에는 개구리가 벌레를 잡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바위의 모습입니다. 바위의 모습이 굉장히 아주 컬러풀하게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적인 바위하고 많이 다르죠. 이런 바위가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회화 그 표현상의 이렇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은 나는 이런 거는 그 색동의 효과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색동은 보시면 이게 이건 현대 쪽으로 좀 변형이 된 이제 이미지입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이 색동을 보면은 그 오방색을 갖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 5가지 색깔을 갖고 굉장히 다채롭게 많은 채색의 어떤 많은 채색의 어떤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이게 색동처럼 이게 색뒤로 배치를 하면은 굉장히 더 장식적인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러한 그 색동의 효과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그 어린애의 옷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고구려 고금벽화에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오해분 아마 사오묘일 겁니다. 사오묘에 우리가 널방의 천장 중심에 있는 거기 황룡이 자리죠. 황룡 자리에 보면 그 황룡을 그릴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장자리 선 빼놓고도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색동처럼 색뒤로 몇 가지 색깔로 해서 이렇게 다채로운 효과를 내죠. 그래서 색채는 많이 안 썼지만 이렇게 다채롭게 보이게 하는 거는 바로 그 색동, 색뒤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도 이게 이제 오해분 오음묘인데요. 지금 여기 끄트머리에 이게 꼬리가 보이는 거는 청룡의 꼬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의 색깔로 색동으로 표현하고, 심지어는 이거의 얼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저는 이제 연화문으로 봅니다만, 이 얼개도 보면 여기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3가지 색깔로 이 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의 한 1500년, 1400년 뒤에 나타나는 어떤 민화의 어떤 이런 색동의 효과하고 같은 전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의 17세기에 노선화 개불탱을 신원사소장입니다만, 거기 보시면은 이게 노선화 부처님이 몸에서 발광, 나쁜 의미의 발광이 아니다. 빛이 이렇게 하면 발광하는 효과를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 색띠로 이렇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5가지 색깔을 쓰지만 그걸 갖고 굉장히 다채롭게 하는 그런 효과는 바로 이 색동의 효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우리가 이 규방, 그러니까 여인네들의 그 자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강릉 자수입니다. 그래서 언뜻 굉장히 앱스트랙트 페인팅, 아주 추상화로 보이지만, 요거는 새고, 여기는 모란이고, 요것도 새고, 그 다음에 나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화조화입니다. 근데 화조화를 여러 가지 색동으로 그려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또한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단순화되면서 또 그 이파리 자체도 또 여러 가지 색깔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시대 말까지 연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화에도 보시면은, 다시 이제 정리해서 민화에 보시면은, 도쿄에 있는 일본 민회관에 있는 그 화조화도 보면은, 그 위에 그 단풍나무 같은 데 보시면, 이것도 사실 이런 나뭇잎이 없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다채롭게 알록달록하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리얼리즘이라고 보다는 어떤 익스프레셔니즘, 그러니까 표현주의적인 성향이 민화에 이제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색채를 통해서 어떤 그 민화의 어떤 전통성, 한국성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이라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평면적, 물론 이제 평면적이란 말이 적합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문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거리는 이건 추상화가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고 평면화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물론 이제 가구입니다. 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건, 이거는 서갑의 껍데기입니다, 이게. 껍데기에 이제 문양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슴과 또 사슴 위에 또 이런 화벽을 넣는 것도 굉장히 아주 기발한데, 또 그걸 또 이렇게 파고 들어보고 해서 하나의 그 구상적이면서도 어떤 추상화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서양처럼 완전히 뭐 점선면으로 되는 어떤 추상화보다는 약간 구상과 아주 순수한 추상이 아주 중간쯤 되는 어떤 추상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궁중에 이제 이런 그림, 이건 이제 궁중의 이제 책거리 그림입니다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공간도 이렇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단순화되고 평면화되면서 어떤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다른 우리가 책거리 그림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여기 지금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이제 책거리 그림입니다. 장한종이 그린 걸로 우리가 이제 지금 파악이 된 건데, 이 책거리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르네상스식의 어떤 원근법에서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르네상스식의 그 원근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김성림 교수님이 이제 또 우리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게 그 당시에 아주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최신의 화풍, 서양 화풍으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서양화를 혹시 유화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를 딱 이렇게 여기 쳐놨죠. 이거는 또 뭐냐면 그 서양의 그 쉐이딩 테크닉, 그러니까 여기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어둠이 생기고 이게 그늘이 생기는 이런 그 쉐이딩 테크닉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서양 화법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면에 이제 그 민화 책거리를 보면 야나기 문혜우씨가 아주 그냥 불가사의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기기묘묘한 이런 공간감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오이가 들어있는 오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 그 다음 책, 여기 소반이 있는데, 요 관계가 무슨 깊이감이 없이 아주 그냥 평면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절묘하게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그림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3면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아주 여러 면, 다면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나기 문혜우씨가 서양의 어떤 미술 교육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르네상스식의 선원근법으로 그린 거를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지만, 이거는 전혀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가장 비과학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뭔가의 감동이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떤 평면화된 이러한 어떤 성향을 봅니다. 그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거의 무슨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이 책
티캅하고 필통 이런 것들이 평면적으로 표현됐고 아울러서 또는 문자도 하고 어떤 거 콜라보레이션 이게 조합을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평면적인 공간감은 어디서 연원을 하느냐? 물론 이제 고구려 공벽화도 평면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고구려 공벽화가 유행했을 당시 중국도 평면적인데 고려 시대와 가지고는 완전히 우리는 그대로 그냥 고구려 이후의 전통을 지켜서 거의 평면적으로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또 아주 깊이감 있는 이런 공간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인데 고려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중국의 그 닝보 그 영파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나라 때의 그 영파브라고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 우리가 고려브라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 부처님을 뒤에다 놓고 그다음 앞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건석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전개했지만 여기는 맨 뒤에 있는 지장보살을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사천왕이라든가 무덕교왕 이런 분들은 또는 시왕들은 좀 그 중간 크기를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뭐 귀졸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작게 그렸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귀졸은 거꾸로 뒤로 가는 것 느낌이 들고 또 맨 뒤에 있는 지장보살은 앞으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정확하게 평면은 아니지만 평면적인 이런 느낌이 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전통이 우리가 민화 속에도 그대로 개선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공간에서 예를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뉴욕 뉴욕 옆에 있는 뉴욕 뮤지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화 호렵도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물론 이제 평면적인 공간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사슴이라도 호랑이 같은 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누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그릴 때 여기 양옆에 있는 건 이렇게 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마치 정계도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민화의 이 호렵도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인 건물을 그리는 이런 공간의 기법을 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보더라도 민화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한국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면적이고 단면적인 공간 또는 정계도식의 구성인데 그걸 통해서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추상적인 이러한 그림까지 나타난다. 근데 민화의 어떤 추상적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 조자영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상화를 20세기 서양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추상주의는 금강산도의 민화의 기본이었다. 인간의 꿈을 그리고 이상을 그리고 상징을 그리고 환상의 세계를 그리는 그림이라 처음부터 그것을 추상을 따라야만 했다. 그리고 여기 피에르 깜봉 선생님이 기획한 이 전시 노스텔지 고레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이유환 선생님이 쓴 그림입니다. 이게 코리아 데코레이티브 페인팅인데 거기 한 기절을 보면 맨 끝에 앱스트랙트 판타시라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아주 추상적인 환상.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전시의 이후에 유럽의 이제 여러 매스컴에서 여기에 전시 평을 썼는데 그때의 많은 매스컴에서 요 말을 따라가지고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많이 알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민화를 보니까 이거는 거의 한국적인 추상화다. 이거는 중국과 다르고 일본과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신문이나 이런 잡지의 어떤 대체적인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필해. 사실은 자연스러움은 우리 미술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고 또 특히 우리가 조선시대 미술에서는 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련된 선, 가장 여린 선, 가장 여성스러운 선, 가장을 구사한다는 우리가 미인도의 신윤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DDP에서 이제 전시해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보러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일본의 이제 우키요의 작가하고 우타마로 작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일본의 기성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세련됐다고 가장 감각적이다 생각했던 이런 이제 어깨를 타고 흘러내는 이런 선을 보면은 오히려 또 일본의 선을 보면 굉장히 더 감각적이고 더 섹시하고 더 세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련된 게 일본에 비하면 좀 덜 세련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이런 유려한 것보다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선을 구사하는 거를 우리가 특색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민화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어느 그 화상이 갖고 있는 화저도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리시고, 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저도예요. 근데 화저도인데, 여기는 또 잠깐 제가 뭐,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그 한국의 채색하는 노력을 만들면서 이제 이거를 그 빌려다가 이제 일본 미네관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경주에 계시는 그 박대성 화백을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박대성 화백이 뻘떡 일었으니, 이런 저 촬영을 좀 수독을 해라. 이런 명품 앞에서는 절을 해야 된다. 제가 그 회화를 한 30년간 연구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 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배를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이 가운데가 제 히프입니다. 근데 이제 박대성 화백이 뭐라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명품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제 눈물에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뭐 기쁘거나 슬플 때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생각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채색가 때문에 이런 그 우리 미나라든가 이런 궁중야를 촬영하러 갈 때는 항상 가벼운 이런 목례라도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를 이렇게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여기에 그려진 선은 우리가 아까 봤던 신윤복의 그 어깨를 타고 흐르는 섬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듯 하지만 이건 우리의 어떤 미의식에 맞는 그러한 선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러한 그 연꽃을 그린 이러한 연대의 표현, 이게 점점점 표현하는 건 또 우리가 고려불에 이거 안학 이호분입니다만, 여기 연대 보입니까, 여기요? 연대의 점점 이런 선과 같아서 또 어느 부분에는 이런 전통적인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순함과 장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하는데 그 내면은 굉장히 또 화려하게 또 표현하는 것이 또 우리 또 회화, 미나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도 파리 기매박물관에 있는 그 이유한 콜렉션입니다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거운 주제의 그 유교의 이념을과 스토리를 담은 이 문자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냥 추상화처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나가들의 어떤 큰 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중국의 문자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자 복자도인데 복자를 막 넘어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제 그 보성랭 교수, 우리가 1회 때 보성랭 교수를 모셨는데 중국 민간연화 연구가입니다. 왜 이렇게 그 문자를 넘어서 또 배경까지 화려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 행복과 관련되는 이런 도상이기 때문에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지 않고 많으면 많을수록 복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좀 아무리 그 행복을 많이 받고 또는 복을 많이 받더라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번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거는 우리가 궁중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가가 없는, 서가가 없는, 다시 말하면 실형이 없는 책하고 이런 진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아주 깊이감 있게 나열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키가 큽니다. 궁중 책거리는 키가 크지만은 미나 책거리는 키가 작은데, 이렇게 키가 작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키는 일부러 키웠습니다. 딱 반밖에 안 됩니다. 반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주 콤팩트하게 응집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바깥에 뭡니까?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백은 단순하게 처리하고 안에는 어떤 게 화려하게 장식적이게 처리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 문양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책거리, 미나 책거리 중에서 가장 명품으로 우리가 꼽히고 있는 교토의 그 고려미술관에 이 책거리도 보면 여기에 이게 6폭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이런 디테일들 보면 어떤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봐도 하나의 어떤 현대 그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러한 어떤 장식성 또는 색채, 조화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장식성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런 단순함은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저는 고려불화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중국의 영파, 그러니까 닝보의 불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고려 불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중국 불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표현은 거의 엇비슷한데 이 바깥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중국 불화는 굉장히 번잡합니다. 여기에 보면 물방울 모양의 강배가 있고 또 구름도 있고 또 밑에 이제 구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를 깔끔하게 비워두고 그러니까 윤곽을 명료하게 정료하고 그 대신에 안에에 이런 문양 뭐 예를 들어서 원 문양이라든가 또는 이런 주름을 더 이렇게 그 아주 디테일하게 장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깥은 깔끔하게 단순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면은 이렇게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이미지상으로 볼 수 있는 성향인데 이런 것들이 미나 속에도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으로 이제 한국적인 스토리텔링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고 정말 그 믿어 의심치 않았던 까치 호랑이조차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명나라의 이런 자모호도 같은 데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밝혀졌고 또 지난번 그 경주미나 포럼 때는 또 이쪽의 그 전문가인 그 호메이송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의 원명대에 이러한 그 호랑이 그림을 봤습니다만 이게 중국의 명나라 그림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까치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한국화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는 물론 시작은 여기에서 됐다 치더라도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그 이미지 다른 느낌의 이미지 거기다가 또 우리 아까 조덕희 교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어떤 해학적인 측면도 있고 또 단순화시킨 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주 그래픽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이미지가 있고 또 여기에는 까치가 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 까치하고 호랑이하고 관계 근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사회상을 반영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호랑이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고관자 부패한 관리 그리고 서민, 네, 이런 관계에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삽입해서 아주 한국적인 그림으로 탈바꿈하는 바람에 이 까치 호랑이가 88 올림픽 때 호돌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를 이렇게 내세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미나는 이 중국에서부터 발현한 것들이 많지만은 아주 한국적인 그림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결국은 한국 그림으로 이렇게 오인할 정도, 믿을 정도의 이 정도로 어떤 그 자생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오른쪽은 김홍두 그림이고 이제 왼쪽은 그 목계라고 이제 그 남성대 화가 그림입니다만 이렇게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한국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이 우리 중국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미나 속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더 한국적인 것으로 이제 소화를 한다. 저는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책거리 그림 같은 경우도 궁중 책거리가 먼저 제작이 되고 그걸 보고 빤히 보고 그렸는데도 그 당시에 최신 유행어풍인 그 서양의 화법, 예를 뭐 리니어 퍼스펙티브라든가 쉐이딩 테크닉을 한 그리고 완전히 우리식으로 탈바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그 궁중이하나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외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빵의 문화라고 한다면, 빵의 그림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림은 어떤 밥의 그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소화시켜서 이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계속 그 김해 뮤제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우리 초청을 했기 때문에 대접을 하느라고 합니다만 여기 이거 강태공 조오던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강태공하고 주나라 이제 문왕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인데 주나라 문왕이 바로 이제 그 강태공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천하를 이제 도모하자고 이렇게 온 그런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주나라 문왕이나 또 같이 온 이러한 그 신하들이나 이 포졸들의 모습이 완전히 이건 조선시대의 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미나를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그 한국화하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소화한 이런 것들이 미나의 또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궁중미화를 보면은 거의 중국의 한국화를 하지만 중국의 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살려요. 왜냐하면 궁중미화는 기본적으로 그 리얼리즘, 그 사실주의에 기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 얘기면 중국적인 그 분위기를 많이 살리지만 미나에서는
완전히 이게 한국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운몽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배경은 사실은 우리나라 김만중의 소설이지만 당나라가 배경입니다. 중국이 배경인데 여기 보시는 뭐 팔선녀라든가 여기 등장하는 여성들 보면 완전히 우리나라의 여인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간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적이라고 할 만큼 깊이감 없이 또 이거 미나식으로 이렇게 또 재해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뭐 여기 안 하셔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으로 이제 그 한국 민화의 이제 자생성. 이 자생성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 윤범무 교수님 지금 여기 안 오신 것 같습니다만 그 윤범무 교수님이 그 한국 미술의 자생성이라는 책을 한번 기획을 해서 그 한길아트에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화를 보면 다른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생성이 좀 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민화가 강한 전통,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색채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선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강한 전통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그림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대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또 아주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없는 또 민화만의 어떤 이런 덕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서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다른 뭐 궁중하원이나 또는 사대부 화가와 달리 어떤 그 정해진 그 굴레 규범 속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를 자유롭게 뛰어넘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기발하게 또 뭐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덕분에 전통적이지만 그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난다. 또 이런 덕분에 한국적이지만 또 많은 사람이 또 좋아하는 어떤 글로벌한 그림이 민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양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통적인 요소를 찾고 그런 측면에서 민화는 한국적인 그림이다. 네,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